상혁이 민영을 노려보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혁 역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 것이다. 아침 일찍 운행을 시작한 곤돌라를 타고 채린과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한 상혁은 어디에도 없는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밖으로 나온 상혁이 난감해하는데 길게 이어진 두 사람의 움푹 패인 발자국이 보였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상혁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데 자신과 결혼할 사람에게 무례하게 그런 대답을 강요하는 민영의 모습이 몹시 거슬렸다. 상혁은 유진의 손을 끌었다. 그곳을 되도록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아직 유진 씨 대답 듣지 못했어요. 대답해줘요. 유진 씨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죠? 민영은 상혁에게 끌려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향해 물었다. 참을 수 없었는지 상혁이 민영에게 다가섰다. 그걸 왜 당신이 궁금해합니까? 유진 씨 사랑하니까. 의외로 민영의 대답은 단호했다. 상혁이 달려들어 민영의 멱살을 잡았지만 민영은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다. 정말 유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지. 너무 당당한 민영의 모습에 상혁은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인가를 해야만 했다. 적어도 한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민영에게 경고해야만 했다. 상혁은 이를 악물고 민영에게 내뱉었다. 다시는 유진에게 접근하지 마. 내가 허락하지 않아. 상혁이 민영의 멱살을 풀어주고는 유진의 손을 잡아 끌듯 민영의 시야에서 아득히 멀어졌다. 민영은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에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민영이 상혁과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이는 동안 유진이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영은 마음이 편안하고 훈훈해졌다. 산을 내려온 상혁은 유진의 숙소로 돌아와 가방에 유진의 옷가지를 쓸어 담았다. 더는 유진을 이곳에 둘 수가 없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상혁에게 매달리는 유진을 무시한 채 상혁은 여전히 가방을 챙겼다. 다시 애원하다시피 매달리는 유진에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상혁이 손을 멈추고 날카롭게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왜? 짧게 묻는 상혁의 질문에는 유진이 왜 이곳을 떠날 수 없는지를 묻고 있었다. 이 일 나한테 소중하다는 거 너도 알잖아. 유진은 상혁이 그 정도는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상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 속으로 날아들었다. 이민영,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게 아니고? 유진의 안색이 변한 것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상혁이 계속해서 유진을 몰아붙였다. 상혁으로서는 생각할수록 민영의 말이 기가 막혔다. 어떻게 약혼자인 자신 앞에서 유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 상혁은 거기에 대한 잘못이 유진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떻게 보였기에, 어떻게 처신을 했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상혁의 몸부림에 유진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어떠한 말도 상혁에게는 변명만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상혁은 기어이 유진의 짐이 든 가방을 주차장까지 끌고 나왔다. 유진이 매달리며 말려보았지만 상혁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그대로 그냥 끌려갈 수만도 없었다.
유진은 상혁을 잡았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용없었다. 얘기를 하자는 유진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뒷좌석에 유진의 짐이 든 가방을 던져 넣은 상혁은 유진에게도 타라고 재촉을 해댔다. 유진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혁의 귀에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제야 상혁이 유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유진은 단호히 물었다. 너, 나 못 믿는 거니? 상혁의 눈가가 바르르 떨려왔다. 그래, 못 믿어. 너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유진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상혁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소리되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유진은 안타깝게 상혁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데 아까 왜 대답 못했어? 이민영 씨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왜 대답 못한 거냐고. 눈빛을 흐린 상혁이 물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준상이 외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준상은 준상이었다. 그는 민영도 상혁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대답 없는 유진에게 눈가에 번진 이슬을 삼키며 상혁이 다시 물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 나 맞아? 입을 열지 못하는 유진의 초점이 흐려짐과 동시에 상혁의 입에서는 비통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비틀거리는 몸을 자동차에 실은 상혁이 시동을 걸었다. 당황한 유진이 상혁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벌써 자동차는 유진의 시야에서 멀리 벗어나 버리고 말았다. 상혁이 모습을 감춘 곳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던 유진이 고개를 돌린 건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거기 민영이 서 있었다. 글썽해진 얼굴로 민영에게 다가선 유진이 도끼 어린 말을 던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죠? 대답하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상혁이에요. 찬바람을 일으키며 유진이 민영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민영의 가슴에도 찬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민영이 숙소로 들어섰다. 그러자 소파에 앉아있던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영에게 걸어왔다. 기다린 대가가 고작 이거였어? 산 정상에서 유진과 민영이 하는 말을 숲속에서 들은 채린이 민영을 향해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다. 채린의 곁을 지나 외투를 벗으며 소파에 앉던 민영이 채린의 얼굴을 쳐다봤다. 언제 왔느냐는 듯이. 채린은 이제라도 민영을 설득해 다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민영은 유진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시작한 사랑이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에서 준상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 사랑이었기에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민영이 꿈쩍하지 않자 채리는 발악하듯 민영에게 대들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민영은 채린을 말없이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무엇부터 변명을 해야 좋을지 민영은 난감했다. 민영은 채린의 마음이 덜 아프고 되도록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마음의 끈이 풀려나갈 때가 있다. 그 끝이 어디에 닿을지 그 또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풀린 실타래는 다시 감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민영에게 있어 그 누군가가 유진이다. 자신의 의지처럼 유진에게 끝이 닿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유진에게 향한 민영의 마음만큼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채린에게 차마 이해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다시 감을 수 없는 마음, 유진에게 닿아 있는 마음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채린이 알아주기를 바랐다. 민영은 마음의 칼을 뽑았다. 날이 선 칼이 아닌 무딘 칼을. 물을 자르는 것처럼 반듯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상처가 되더라도 어쨌든 잘라야만 했다. 채린아, 헤어지자. 진숙은 유진과 상혁이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됐다. 어디에 간 것일까? 걱정스레 용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눈가가 젖어있는 채린이었다. 채린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유진을 찾았다. 이유를 묻는 진숙에게 소리까지 질러댔다. 진숙이 모른다는 말을 하려는 순간 기운 없어 보이는 유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채린은 유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다짜고짜 유진의 뺨을 후려쳤다.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 바라보는 유진에게 채린은 눈물을 흘리며 따지고 들었다. 나쁜 기집애. 네가 민영 씨한테 나랑 헤어지라고 했니? 하지만 네가 무슨 짓을 한데도 난 민영 씨 포기 안 할 거야. 절대로. 너한테 뺏긴 건 준상이 하나로 족하니까. 채린은 유진의 변명 한마디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놀란 용국과 진숙이 유진에게 달려왔지만 유진은 두 눈을 꼭 감고 서 있기만 했다.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유진으로부터 상혁이 먼저 서울로 올라간 것을 들은 진숙과 용국이 셔틀버스에 몸을 싣자 유진은 서둘러 숙소로 돌아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상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을 걸어도 상혁이 전화를 받지 않자 유진은 음성 녹음을 남겼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메시지 듣는 대로 전화하라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유진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오랜 시간 전화를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유진은 밖으로 나왔다. 한적한 길을 걷고 있는데 저만치에 민영이 서 있다가 유진을 보고 다가왔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모닥불을 피운 민영은 나무를 열심히 얹었다. 어색해하는 유진에게 어떤 말부터 꺼내놓아야 할지 잠시 생각했다. 오늘 채린이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말을 꺼낸 민영이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 이 일로 유진이 곤란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다행이다 싶었다. 사실 누군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빨리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에 느끼는 괴로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게 그 사람이 상처를 덜 받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채린에게 그런 말을 하고 돌아서서야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어놓기 위해서. 유진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한 것도 결국은 민영 자신이 편해지려고 한 말이었다.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니까. 무엇에 맞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지니까 한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이 유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 줄은 몰랐다. 상혁 씨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한 거 정말 미안해요. 상처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유진 씨에 대한 내 감정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내 감정 때문에 유진 씨 힘들게 하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편하게 생각해줘요. 그럴 수 있죠? 민영은 자신의 말로 인해 아파하는 유진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오랜 세월 아프게 산 사람에게 자신마저 아픔을 얹어줄 수는 없었다. 자신의 감정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민영 자신이 참아내기로 마음을 다졌다. 꼭 다시는 유진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유진이 뒤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모닥불을 보고 앉아있는 민영의 모습이 들어왔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한동안 슬픈 눈으로 민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유진의 눈가에 이름 모를 서러움이 밀려들었다. 민영이 김 차장과 헤어지며 돌아서는데 복도 구석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혁의 마음을 잘 풀어주고 오라는 정아의 목소리도 들렸다. 밖으로 나온 유진이 셔틀버스를 향해 뛰어갔지만 버스는 이미 떠나고 말았다. 유진이 실망한 표정으로 버스 뒷공무니를 바라보고 있는데 클렉슨 소리가 들렸다. 민영의 차인 것을 확인한 유진이 어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차에 오르는 유진의 표정이 여전히 어색한 것을 느낀 민영이 한마디 던졌다. 왜요? 서울까지 가지 않고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니까 기분 나빠요? 마음은 서울까지 데려다 주고 싶은데 회의가 있어서요. 유진은 민영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닥불 앞에 쓸쓸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민영의 모습에서 다시는 밝은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 그런데 농담까지 던졌다. 하지만 유진은 외면할 수가 없었다. 민영이 밝아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누르고 있을지 잘 알기에. 자신이 그랬으니까. 아픔을 알고도 어쩔 수 없기에 유진의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민영은 당부까지 했다. 서울에 도착하면 상혁에게 전화하지 말고 그냥 갈 것을. 갑자기 나타나면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낼 수 없을 거라며. 표를 끊어서 다가온 민영이 유진에게 표를 건넸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다. 돌아올 땐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유진은 자신이 우려했던 것을 보고 말았다. 승강장을 벗어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던 민영이 착잡한 얼굴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말았던 것이다. 유진의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다. 민영에게서 자꾸만 아픔이 느껴졌다. 유진이 방송국에서 상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상혁이 누군가와 콘서트 얘기를 나누며 스튜디오를 걸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무슨 말을 하려던 상혁의 시선이 유진에게 머물자 상혁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찻집으로 자리를 옮긴 유진이 상혁의 눈치를 살피며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 안 반가워? 예전의 상혁이라면 당연히 반가워했을 것이다. 바쁜 유진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신을 찾아다니는 것을 알기에 뛸 듯이 기뻐하며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혁은 예전의 상혁이 아니기에 잘 알면서도 일부러 비아냥거렸다. 중요한 스키장 일 놔두고 어떻게 왔느냐고. 유진이 서울에 올라온 것도 그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을 민영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상혁은 매우 불쾌해했다. 누굴 만나러 다니는 것도 보고하는 사이냐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로 유진의 가슴을 핥히기 시작했다. 상혁은 달라질 거라고 말했다. 그저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아프면 소리 지를 줄 알고 상처받으면 상처를 줄 줄도 아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다. 이미 상혁은 많이 달라졌다. 화가 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상혁이 변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상혁은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유진의 말에도 녹음해야 한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찻집을 나와서도 잘 가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등을 보이며 유진을 남겨둔 채 사라졌다. 눈치를 살피며 쩔쩔매는 유진의 모습에 화가 난 상혁이 유진에게 더욱 못되게 굴었다. 상혁의 뒷모습이 아련해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유진의 마음은 슬프기만 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엇갈려만 가는 상혁의 모습이 아픈 시간 속을 끝이 어딜지 모르고 달려가는 듯했다. 유진을 뒤로 하고 걸어가던 상혁이 기운 없이 멀어져가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달려가 잡고 싶은 마음이 상혁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다. 유진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유진을 잡을 수 있을까? 상혁은 술집으로 들어섰다. 괴롭고 아픈 마음을 술로 달래고 싶었다. 얼마를 마셨을까? 몸도 가눌 수 없을 만큼 많은 술을 마신 상혁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멀리 걸어왔다. 그리고 시선이 걸음을 멈추게 한 곳은 유진이 곧잘 올라가던 난간에서였다. 가눌 수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난간으로 올라간 상혁은 두 팔을 벌려 중심을 잡아보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팔을 내밀어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곁에 유진이 없었다. 팔을 내밀면 잡아주겠다던 유진이 없었던 것이다. 난간을 내려온 상혁이 의미 없는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난간에 기대어 섰다. 유진아,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나 사실은 오늘 너 봐서 너무 좋았거든. 정말 좋았는데 내가 다 엉망으로 만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정말 못났다, 김상혁. 정말 못됐다. 그치? 유진아, 미안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담고 녹음을 하던 상혁이 핸드폰을 잠시 바라보다 버튼 하나를 눌렀다.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상혁의 얼굴이 알 수 없는 허탈감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불러도 대답 없는 유진의 이름만이 허공을 떠돌다 상혁의 가슴에 내려앉을 뿐이었다. 약속해요. 돌아올 땐 웃는 얼굴로 돌아온다고. 버스에 몸을 실은 유진의 기억으로 민영이 머물다 지나갔다. 무표정한 자신의 얼굴이 비친 유리창을 바라보던 유진의 기억 속에 민영의 말이 떠올랐고 유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다. 유진은 커튼을 쳤다. 자신의 모습이 보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유진이 스키장에 도착했다. 민영이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유진에게 다가선 민영이 작은 웃음을 건넸다. 두 사람은 스키장의 슬로프가 보이는 카페로 들어서 마주 앉았다. 유진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민영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상혁이 좋아하더라는 말을 던졌다. 민영은 이미 유진이 스키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짐작할 수 있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이 울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민영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유진의 모습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유진은 눈가에 비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유진 씨,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느닷없는 민영의 질문에 유진이 말없이 민영을 들여다보았다.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주고 싶어서요. 여전히 민영을 들여다보던 유진이 자신에게 잘해주는 이유를 물었다. 유진 씨를 좋아하니까요. 민영이 창밖으로 보이는 슬로프에 시선을 멈췄다. 난 유진 씨를 좋아하는데 유진 씨가 바라보는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유진 씨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걸 도와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서요. 민영의 얼굴을 바라보던 유진의 가슴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걷잡을 수 없이 유진에게 향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민영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쓸쓸한 웃음을 보이던 민영이 남은 차를 마시고 유진을 데리고 간 곳은 제설차가 하얀 눈을 비처럼 뿌리는 곳이었다. 민영을 바라보는 유진에게 민영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유진 씨가 원하는 데가 이런 곳 아닌가요? 유진은 무슨 말인가 싶었다. 유진 씨, 지금 울고 싶잖아요. 유진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울기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아무도 못 듣거든요. 가서 유진 씨 마음껏 울어요. 유진 씨 우는 거 하나도 안 들리니까. 알았죠? 유진에게 멀어지며 말을 건네는 민영을 바라보던 유진이 얼굴을 돌려 앞으로 걸어갔다. 제설차 가까이 다가가 걸음을 멈춘 유진이 쏟아져 내리는 하얀 눈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눈과 뒤엉켜 유진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게 다 슬펐다. 숨쉬고 있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는 민영의 마음도 버겁고 잊을 수 없는 준상의 기억도 버겁고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혁의 모습도 버겁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주 긴 꿈이었으면. 깨고 나면 기억나지 않는 그런 꿈이었으면. 유진의 기나긴 아픔의 눈물은 좀처럼 그치질 않았다. 뒤에서 가만히 유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민영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유진이 소리내어 펑펑 우는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슬펐다. 그 모습에 목이 메어오는 것을 민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언제쯤 유진에게 이런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유진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민영은 자신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